2026년 4월 1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발표한 최신 공시 문건입니다. 문건 제목부터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 미국의 드론 패권 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통신망 규제 업데이트가 아니거든요. 이 문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과 국가 안보의 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청사진이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파헤쳐보죠. 미국의 드론 패권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하늘에 떠있는 기존의 외국산 드론들을 도대체 왜 배제하려 하는가, 이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네, 자료를 보면 이번 FCC 공시는 최근 발동된 두 가지 대통령 행정명령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드론 패권 확립이랑 미국 영공주권 회복, 이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 명령들을 바탕으로 FCC가 아주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특정 외국산 드론과 그 핵심 부품들을 아예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 즉 커버드 리스트에 올려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단순히 자국 산업 보호하겠다고 수입 막는 그런 무역 장벽 수준의 조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나 국토안보부 같은 핵심 국가 안보기관들이 직접 개입을 했거든요. 와, 국방부까지요? 네, 이들은 특정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단순히 외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게 기분 나빠서가 아닐 텐데요. 일단 드론의 본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중 용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이중 용도라면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상업용 드론은 겉보기엔 그냥 택배 나르고 농약 뿌리는 기계처럼 보이죠.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해상도 카메라에 정밀한 GPS, 라이다 센서까지 다 달려있거든요. 거기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강력한 통신 모듈까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비행하는 데이터 수집 센터네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이면 평범한 상업용 기기가 군사적 감시 자산으로 바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비유를 좀 해보자면 보안이 생명인 군사기지나 발전소에 최신형 CCTV를 달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CCTV가 외국 서버로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상황. 딱 그런 느낌이네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비행 컨트롤러, 모터, 통신 장치 중 하나라도 통제권에 벗어난 외국산 부품이 있으면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거죠. 원격으로 기기를 아예 꺼버리거나 백도어로 데이터를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당장 다 뜯어내야 하는 거네요. 심지어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수만 명이 모인 행사에서 조종권을 탈취당하면 그 드론이 곧장 파괴적인 공격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문건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그래서 FCC는 커버드 리스트에 오른 외국산 장비에 대해 향후 어떠한 전파 인증이나 장비 승인도 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판매와 수입의 싹을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거군요. 시장 충격은 좀 있겠는데요? 물론 제한적인 조건부 승인 절차를 남겨두긴 했습니다만 그조차도 안보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하니까 사실상 퇴출 수순이죠. 좋아요. 보안상의 이유로 기존 외국산 드론을 하늘에서 다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안전한 미국산 드론으로 채워 넣겠다고 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드론 수만 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냅다 하늘로 날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드론에게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파수라는 길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통신 링크가 끊어진 자율주행 드론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네,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다가 진짜 충격받은 부분이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 상업용 드론 대다수가 2.4GHz나 5.8GHz 대역을 쓴다면서요. 네, 사실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대역이죠. 아니, 이거 우리가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공유기나 전자레인지 켤 때마다 막 끊지는 그 비면허 주파수 대역이잖아요. 사람 태운 에어택시 조종 신호를 내 집 와이파이랑 똑같은 대역에서 잡고 있다고요? 이건 혁신이 아니라 그냥 시한폭탄 같은데요? 너무 위험하게 들려요. 그게 바로 현재 드론 산업이 가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비면허 대역은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초기 산업 키우는 데는 좋았지만 간섭에 너무 취약합니다. 혼선이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고화질 풍경 영상 찍는 드론이야 화면 잠깐 끊기고 말겠지만 생명과 직결된 비행 제어용 신호가 끊기면 대형 3사로 이어지죠. 그래서 FCC가 새로운 대역을 찾는 거군요. 네, 그래서 5030에서 5091MHz 대역을 드론 전용 제어링크를 위한 면허 주파수로 할당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철저한 전용 차선을 깔아주겠다. 보니까 기업들 움직임도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아우라 네트워크스는 장거리용으로 450MHz, 에코다이는 레이더용으로 24GHz를 요구하고요. 정확합니다. 통신용 주파수 따로, 레이더용 주파수 따로 용도별로 아주 잘게 쪼개서 분양받으려는 거죠. 주파수 대역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런 거겠죠? 네, 낮은 대역인 450MHz는 장애물을 뚫고 아주 멀리까지 신호를 보내는 데 유리하고요. 높은 대역인 24GHz는 직진성이 강해서 레이더가 사물을 3D로 정밀하게 인식하는 데 탁월하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파수가 그렇게 모자라고 분배하기 복잡하다면 그냥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는 5G망이나 LTE망에 드론을 연결하면 안 되나요? 기지국 다 깔려 있잖아요. FCC도 그 상업용 이동통신 대역이나 CBRS 대역을 드론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가 존재해요. 어떤 한계요? 전파가 하늘로는 안 올라가나요? 지상의 기지국 안테나는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해 전파를 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얀각이라고 부르죠. 아, 걸어다니는 지상의 사람들한테 신호를 줘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신호를 잡겠다고 드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래에 있는 기지국 신호뿐만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기지국들의 전파까지 사방에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겠네요. 와, 간섭의 지옥이 펼쳐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상의 통신망과 공중의 드론이 서로 심각한 전파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FCC가 꺼내든 중기적인 해결책이 바로 동적 주파수 관리 시스템입니다. 동적 주파수 관리 시스템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 하나의 채널을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실시간으로 빈자리를 찾아준다는 건가요? 네, 수많은 드론과 지상 통신망 상황을 초단위로 분석해서 A 드론, 넌 앞으로 3초 동안 이 채널을 쓰고 그 다음엔 B 채널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 사이에 앰뷸런스 드론이 지나가야 하니까 비켜줘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전파의 빈 공간을 실시간으로 배분하고 회수하는 고도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인 셈이죠. 놀랍네요. 보이지 않은 주파수를 0.1초 단위로 쪼개서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하지만 주파수 고속도로를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해도 끝나는 건 아니죠. 어떤 장벽이 또 남아있을까요? 기업들이 새로운 드론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관료주의적인 서류 더미에 막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문건이 다루고 있는 세 번째 핵심, 규제 장벽 철폐와 혁신 구역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실험용 면허 발급 과정이 너무 느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절차도 엄청 느리고 한 번에 좁은 지역에서만 테스트를 허가해 주니까요. 아니 이거 굳이 비유하자면 정부가 세계 최고 속도의 스포츠카를 발명하라고 해놓고 정작 시운전은 동네 조그만 마트 주차장에서만 하라고 허락하는 꼴이네요. 맞아요. 그것도 주차장 한 바퀴 돌 때마다 양식 50장씩 제출하라고 하면서요. 결국 드론 기술의 핵심은 육안 관측 비행 범위를 벗어나는 그 수십 킬로미터 밖을 자율 비행하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동네 주차장만한 공간에서는 그걸 도저히 테스트할 수가 없죠.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 투자를 확장하기가 꺼려집니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FCC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승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론을 수렴 중이에요. 플러그 앤 플레이요? 그 USB 꽂으면 컴퓨터에서 바로 작동하는 것처럼요? 원리가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기를 통째로 심사받는 게 아니라 이미 FCC가 안전성을 사전 승인한 모듈, 주파수 칩셋, 소프트웨어 목록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아, 그럼 기업은 그 승인된 블록들을 레고 조립하듯 끼워 맞추기만 하면 복잡한 서류 심사 없이 즉각적으로 면허를 얻어 테스트할 수 있겠네요? 네, 규제의 속도를 기술의 속도에 맞춰버리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트 주차장 문제, 그 좁은 공간 문제도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던데요? 탁 트인 사막에 전용 서킷을 지어주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에어포 같은 혁신 구역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상 중이에요. 해상 선박이나 잠수함과 상호작용을 테스트하는 수면 위 혁신 구역 얘기도 나오고요. 네, 민간의 전파 간섭이 전혀 없는 텅 빈 사막이나 산악지대에 새로운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국가 안보적 시급성이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요구하는 거죠. 잠수함과 드론이 교신하는 거대한 해상 테스트 구역이라 어우, 벌써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 이렇게 미국산 드론 생태계를 맹렬하게 키워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가 하나 등장하죠. 좋은 드론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적들의 악의적인 드론을 막아내는 방패도 필요하니까요. 네, 바로 안티드론 기술인데요. 제가 이거 자료 읽다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대목이 있어요. 불법 드론 전파를 끊어서 떨어뜨리는 이 최첨단 기술 테스트를 맡고 있는 게 무려 1934년에 만들어진 법률이라고요? 네,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입니다. 드론의 조종권을 잃게 만들고 무력화하는 게 안티드론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전파를 끊어야 기계가 멈추니까요. 그런데 이 전파 교란 자체가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전파 방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만약 폭탄 드론이 경기장 위로 날아오는데 경찰이 전파를 끊어버리면 오히려 경찰이 1930년대 통신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법의 문헌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드론도 전파를 수신하는 비행체라 이 낡은 법의 보호를 받는 모시는이 발생하죠. 와, 진짜 엄청난 코미디네요.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전파 간섭의 위험성이에요. 경찰이 드론 하나 잡겠다고 강력한 방해 전파를 썼다가 엉뚱하게 그 옆에 있는 병원 응급망이나 공항 관제 레이더까지 먹통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1930년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2020년대 드론 전쟁을 다루려니 이거 엄청난 줄타기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파급 효과를 두려워해서 도심에서는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FCC도 이 낡은 규제를 어떻게 현대화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법안 말고도 현실적인 장벽이 또 하나 있죠. 아무리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철통 보안에 미국산 드론을 만들고 길을 열어줘도 정작 사줄 사람이 없으면 헛수고잖아요. 결국 내수시장의 소비자는 주정부나 지방경찰청 같은 지자체들인데 이들이 연방정부 방침과 다르게 움직인다면서요. 그게 바로 도입의 딜레마입니다. 연방기관들은 외국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지방의 경찰서나 소방서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국가 안보라는 거시적 문제보다는 당장 절반 가격에 성능 좋은 외국산 드론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특정 외국 기업이 여전히 지배적이거든요. 지역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산속에서 실종자 찾아야 하는데 비싼 미국산 살 돈으로 싼 외국산 살 수 있으면 후자를 택하겠죠. 워싱턴에서 걱정하는 지정학적 위협이 동네 경찰서 예산회의에서는 안 와닿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FCC가 직접 드론을 사주는 기관도 아니고 강제할 권한도 없으니 부드러운 소프트 파워 전략을 씁니다. 어떻게 유도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드론 목록을 정리해 배포하고요. 원스톱 중앙 정보 리소스를 구축해서 지자체의 미국산 구매를 행정적으로 돕는 겁니다.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인력 육성 얘기도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숙련된 미국 내 드론 인력을 육성한다고요? 네. 복잡한 통신망을 다룰 전기공학자나 드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제대 군인들을 재교육해서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결국 이번 FCC 문건은 단순한 통신 규정 업데이트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국방부, 연방항공청, 국가통신정보관리청 등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이죠. 하늘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주파수, 규제 완화, 인프라, 국가 안보를 하나로 묶어서 사실상 전시동원령에 준하는 생태계 재건 작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파수 파동을 통제하는 자가 결국 미래의 물리적 공간과 경제 패권까지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죠. 오늘 우리는 드론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통신망을 지킬지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FCC가 주파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안전한 미국산 드론을 만들어낸다고 치죠. 계획이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결국 물리적인 하늘은 하나뿐이잖아요. 주파수는 무한히 쪼갤 수 있어도 공간은 유한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율주행 상업 노선이 여러분 집마당 15m 위를 쉴 새 없이 지나다니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물리적 영공권은 어떻게 충돌하게 될까요? 법적인 마찰이 엄청나겠네요. 19세기의 재산권과 21세기의 3차원 트래픽이 충돌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과 규제는 착착 준비되고 있지만 우리의 물리적 일상과 법 제도는 이 혼잡해질 하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